억만금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오라. 김정은을 격분시킨 일가족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고위 간부가 탈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주변 국가의 협조까지 요청하며 사력을 다해 추적에 나선 상황입니다. 북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탈북자 추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안까지 동원된 이 거대한 추격전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탈출 방법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엄한 감시망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북한이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김정은 정권의 핵심 비밀을 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자유를 향한 여정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가족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자금 관리 최고 책임자가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탈북했다는 뉴스였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은 물론 일본 아사히 신문까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증언자가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했어요. 대한민국의 탈북민 보호 시스템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놀라운 사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국제적 관심과 찬사의 중심에는 한 평범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던 남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나선 리창호라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는 어떻게 김정은의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 데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만이 그에게 진정한 안전과 자유를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리창호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비밀재정실 부국장이라는 직책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총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핵심 간부였어요. 평양 중구역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0평 규모의 넓은 거실에 수입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죠. 특급 병원에서 치료받고 외제 식자재로 식탁을 채웠어요. 다른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연명할 때 저희 가족은 쇠고기와 과일을 매일 먹었습니다. 아내 순이와 아들 명철, 딸 서연이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명철이는 평양 제1중학교에, 서연이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교육 기회였죠.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세계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관리했어요. 해외 계좌, 불법 거래, 위조 지폐까지.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더러운 돈들을 제가 움직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수십억 달러가 숨어 있었어요. 중국을 통한 석탄 밀수 대금이었죠. 동남아시아 마약 거래 수익금도 있었고요. 심지어 위조 달러까지 유통시켰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돈이 핵무기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위해서였어요. 국민은 굶어도 핵무기만큼은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더군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담배 불빛이 불길했어요. 무언의 감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마 경호상 조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 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거든요. 보위부 간부들이 줄줄이 숙청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오늘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무, 박 부국장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 현실을 목격하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2경제위원회 김 국장의 경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핵무기 자재 조달 담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부인과 자녀들까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의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김정은에게 불편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불안해해요? 요즘 자꾸 뒤척이시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체제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언제 제거당할지 모르는 공포. 이것이 북한 특권층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큰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어요. 김정은의 눈밖에 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밤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공포 없이 잠들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큰 두려움에 시달려야 하는 이 체제가 정상일까요? 검은 승용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한때 저에게 절대 권력을 안겨준 체제가 이제는 저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라갈수록 추락의 공포는 더 커져만 갔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동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드러낼 수 없는 관계들. 모든 대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죠. 내가 충성해온 체제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죠. 김정은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살.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명철이가 아버지는 훌륭한 간부라고 자랑스러워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연이가 피아노를 치며 웃을 때면 이 웃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충성심이 곧 생존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오직 이 체제를 벗어나야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진 자도 자유가 없는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모인 박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리 동무 조심하세요. 명단에.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숙청 명단. 그 두 글자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저와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준 것은 진짜 위기라는 뜻이었죠.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금고 관리부터 해외 송금 확인까지 바쁘게 처리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 보였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걸까요? 퇴근길에 다른 경로로 집에 갔어요. 평소 타던 전용차 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르자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으로 가야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남조선, 즉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순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조선족 브로커와의 접선. 중국 심양에 있는 김이라는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고위급 탈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김 브로커와의 첫 만남은 잊을 수 없습니다. 공식 출장으로 중국에 갔을 때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혹시 안전한 길을 찾고 계신가요?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계병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주고 그 틈에 강을 건너는 것. 위험천만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길은 없었어요. 한 번 실패하면 가족 모두 끝장입니다. 김 브로커의 경고였어요. 그래도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제를 배신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충성을 지키며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한 아버지로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명철이와 서연이를 거실로 불러왔어요. 아이들은 왜 부모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인지 몰랐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명철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진실을 다 말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가 기민하게 눈치챘습니다. 아빠, 우리 돌아올 거죠? 아들 명철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가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살기 위해 하는 거야. 아빠가 위험에 처했는데 가족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북한에서는 아버지 노릇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체제. 이것이 우리가 떠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길은 정말 없을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 체제 안에 머물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테니까요.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 그곳만이 우리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라고 해도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전이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부터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경계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강의 수위와 날씨 변화도 관찰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비상금으로 준비해둔 달러와 위안화를 챙겼어요. 여권과 신분증도 숨겨뒀습니다. 가족사진 몇 장과 아이들 옷까지도 준비했죠.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순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괜찮을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명철이와 서연이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을, 평소보다 자주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을. 살기 위해선 떠나야 한다. 이 체제를 버리고서라도. 이 말을 되뇌며 매일 밤을 견뎠어요. 숙청 명단에 오른 사람의 마지막 선택. 가족을 구하기 위한 절망적인 도박.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계획은 이미 완성됐고 실행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앉혔어요. 순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이 나라를 떠나야 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명철이와 서연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명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평양이 우리 고향인데요. 서연이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직 12살이었거든요. 남조선으로 갈 거야. 이 말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남조선, 즉 대한민국. 북한에서 평생 적국이라고 배워온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왜 떠나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빠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남으려면 탈출해야 한다는 것.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명철이의 질문이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이 나라에서는 잘못하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단다. 북한의 현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 안 가도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김 브로커로부터 받은 수면제를 확인했습니다. 무색무미의 가루 형태였죠. 이걸 빵에 타서 경계병들에게 줘야 했어요. 가족의 생명이 걸린 작은 가루였습니다. 순이가 직접 빵을 구웠어요. 평소보다 단맛을 강하게 해서 수면제의 쓴맛을 감출 수 있도록. 손이 떨려서 반죽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몇 번이나 되물었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됐어요. 이 작은 빵 조각들이 우리를 자유로 인도할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경계병들과 미리 친분을 쌓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면서 초소 근처를 지났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병사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한에서 구한 담배를 가져갔어요. 남조선 담배입니다. 이 말에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북한에서 남한 제품은 금기였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막을 수 없었죠. 정말 맛이 다른가요? 한 병사가 물어봤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모두 이런 걸 피우나요? 저희보다 잘 살까요? 병사들의 순수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점점 친해졌습니다. 가끔씩 좋은 것 가져다 드릴게요. 병사들이 좋아했어요. 특권층인 제가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특별했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초소를 방문했어요. 병사들의 근무 패턴과 교대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언제 가장 방심하는지, 언제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관찰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수영을 가르쳤어요. 갑자기 왜 수영을 배우라고 하세요? 명철이가 의아해했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죠. 강물을 건널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대성산 유원지 수영장에서 연습했습니다.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명철이는 수영을 잘했지만 서연이는 아직 어려워했어요. 서연아, 물을 무서워하면 안 돼. 아빠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한 배에 탔으니까요. 아빠, 저희가 도울 일은 없어요? 명철이가 물어봤어요. 의젓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이도 용기를 냈어요. 엄마, 저도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12살 딸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결속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면제가 든 빵을 완성했을 때 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이걸로 될까요?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요? 아내의 선량한 마음이었어요. 적이라고 해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 괜찮을 거예요. 그냥 잠들 뿐이에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는 방법. 그냥 기다릴 순 없소.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해요. 이 말을 되뇌며 작전 준비를 마쳤어요. 북한 가족이 생사를 걸고 함께 움직이는 순간. 특권층이었던 우리도 이제는 탈북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작전 당일 밤,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수면제가 든 빵을 들고 경계초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안전만은 지켜달라고.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병사 동무들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빵 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 동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초소대장인 박 상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도 좋은 빵을 가져오셨네요. 지난 며칠간 친분을 쌓은 덕분이었죠. 집에서 아내가 특별히 구워달라고 하더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빵은 특히 맛있을 거예요. 이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순이가 정말 정성껏 구웠거든요. 병사들이 빵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3명의 경계병이 모두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병사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좀 쓰네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마 밀가루가 좀 오래됐나 봅니다. 다행히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단맛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 상사도 빵을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동무 사모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같은 병사들까지 챙겨주시고. 병사들이 고마워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벌었어요. 수면제가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요즘 근무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지 않나요?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제게는 생사가 걸린 시간이었어요. 20분 정도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 병사가 하품을 했습니다. 아, 갑자기 졸리네요. 또 다른 병사도 눈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수면제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병사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박 상사마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제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미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 명씩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의자에 기댄 채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어요. 숲속에서 기다리던 순이와 아이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검정 천을 둘렀어요. 초소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탈북자가 되는 거였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명철이가 서연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가족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초소를 지나자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의 차갑고 어두운 물줄기. 이 강을 건너면 중국,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견이었어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모두 엎드려. 전 가족이 수초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차갑고 진흙 같은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를 제 품에 꽉 안았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이 순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버텼어요. 서연이를 안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이가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명철이는 아빠인 제 다른 손을 꽉 잡고 있었고요. 한 번 들키면 즉시 사살당할 상황이었어요. 순찰견이 우리 근처까지 왔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진흙과 물풀 냄새 때문인지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보트 소리도 들렸어요. 강 위에서 순찰하는 경비대였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수초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순찰대는 지나갔어요. 순찰견도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강을 건널 시간이었어요. 지금이야.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부성애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순이도 명철이 손을 잡고 따라왔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빠로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내와 명철이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건넜어요. 물살이 새어서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살아서 건너야 했어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생명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온 가족이 울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도망자가 됐어요. 몸을 말릴 시간도 없이 즉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김 브로커가 준비해둔 첫 번째 은신처로 향했어요. 버려진 농가의 헛간이었습니다. 폐가에서 하루, 버려진 공장에서 하루. 매일 밤 은신처를 바꿔가며 숨어 다녔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말이에요. 아이들은 왜 계속 숨어 다녀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명철이의 간절한 질문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런데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브로커가 긴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리 동지.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억만금을 써서라도 그놈을 잡아라. 북한 최고 권력자가 직접 내린 지시였어요. 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색작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비밀 재정실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중국 공안과 북한이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김 브로커의 설명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중국까지 수색대가 파견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배 상황이 된 거였어요. 중국 동북 지역 전체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사진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사진도 함께 있어요. 순이와 아이들까지 위험에 처한 거였죠. 김정은의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검문소를 피해 트럭 짐칸에 숨었어요. 돼지 사료를 운반하는 트럭이었습니다. 톱밥자루 사이에 온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공안들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탈북자들 못 봤나? 특히 고위 간부 가족을 찾고 있어. 트럭 기사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명철이 위로 톱밥이 떨어졌어요. 아들이 기침을 하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순이가 명철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온 가족이 숨을 죽이며 기도했습니다. 서연이가 제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딸을 달래면서도 마음은 철렁했어요. 검문이 길어졌어요. 공안들이 트럭을 자세히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짐칸도 열어봐야겠어. 한 공안이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기사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 사료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돼지 사료라 그래요. 공안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한 후에야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북한의 권력은 중국에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농가의 헛간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중국 농부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신고당하면 바로 북송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농부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북한에서 온 거구나. 가여운 사람들이여. 그는 우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간 음식을 갖다 줬어요. 당국에는 말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농부의 선량함에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세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우리 가족이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매일 밤 이 생각뿐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손길은 여기까지 뻗쳐 있었어요.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김 브로커가 새로운 계획을 알려줬어요.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어요.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더 위험한 루트였어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합니다. 김 브로커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추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정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진정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땅이라고 믿었어요. 이대로 사라질 순 없어. 반드시 도착해야 해. 이 다짐을 되뇌며 매일을 견뎠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우리를 쫓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겠다는 의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비공개 입국이었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은 거였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같은 언어이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언어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화함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국정원 요원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리창호 동지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지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원의 따뜻한 말에 온 가족이 울었어요. 전용차로 하나원에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표정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였어요.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힘든 여정이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친절함이었어요. 공무원이 탈북민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제일 먼저 병원에 갔어요. 탈북 과정에서 다친 무릎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수술하면 깨끗이 치료됩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탈북민인 우리도 똑같이 치료해 주더군요. 의료진들이 정말 성심껏 돌봐줬어요. 간호사가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예쁜 아가씨네요. 여기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거예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감났어요. 아내도 처음으로 안심했어요. 여보,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순이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하나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같은 언어 같지만 표현이 많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부터 새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도 배웠죠. 모든 게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다른 탈북민들과도 만났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명철이와 서연이는 학교에 다닐 준비를 했어요. 한국 교육 과정을 따라가려면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욕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공부할 수 있게 됐네요. 명철이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서연이가 다리를 조금 절뚝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군요. 아가, 여기 앉아라. 다리가 아픈가 보구나. 그 순간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남에 대한 배려와 친절.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사회구나 싶었어요. 치료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정말 살아남은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어요. 국정원에서는 계속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북한의 보복 가능성 때문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짜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선 밤에도 무섭지 않아요. 서연이가 한 말이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표현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전과 자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삶. 인간다운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적응해 나갔어요.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를 말이에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얼마 후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비밀 제정실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신원이 노출되면 북한 암살조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순이와 상의했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내의 걱정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탈북한 것 같아요. 첫 인터뷰는 그림자 속에서 진행됐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게, 목소리는 변조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는 불법 자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해외 계좌, 위조 지폐, 마약 거래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했던 더러운 돈들의 실체를 말했어요. 스위스 은행에만 수십억 달러가 숨어 있었어요. 중국을 통한 석탄 밀수 대금이었죠. 동남아시아 마약 거래 수익도 있었고요. 심지어 위조 달러까지 유통시켰습니다. 인터뷰어들이 깜짝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구체적인 증언은 처음입니다.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까지 기억하세요? 네, 제가 직접 관리했거든요.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 정보는 국제사회를 바꿀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증언이 유엔 문서에 반영됐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됐어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는데 기여한 거였죠. 이 작은 나라가 국제 질서를 바꿨다. 이 생각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탈북민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알려줬어요. 리창호 씨 증언으로 북한 자금 계좌 여러 개가 동결됐어요. 핵무기 개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제가 한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든 거죠. 계속해서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매번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의 비밀 금고, 해외 거점, 자금 세탁 방법까지. 세상이 모르는 어둠의 진실들을 밝혔어요. 김정은 체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아빠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요.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아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탈북민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했어요. 제 사례를 통해 고급 정보를 가진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거죠.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탈북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였어요. 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 핵무기의 실체를 폭로한 증언자.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물론 신원은 철저히 보호됐지만 파장은 컸어요. 전 세계가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북한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유엔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제 증언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의 공식 발표였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 살아남은 겁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며 한 말이었어요. 탈북의 진짜 목적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나 봅니다. 세계가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핵무기 뒤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들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역할이 세상을 바꿨어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됐고 핵무기 개발을 막는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유였어요. 자유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탈북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대한민국 시민이 됐습니다. 명철이는 중견기업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취업했고 서연이는 서울대학교에 편입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철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일은 잊을 수 없어요. 아빠, 제 돈으로 가족들 밥 사겠어요. 아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대접한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주는 기쁨이었어요. 아내 순이는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며 매일 웃음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보, 오늘 손님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우리나라 말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의 행복이었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살. 서연이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딸의 꿈을 들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북한의 보복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몰랐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아이들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강은 압록강과 다르네요. 어떻게 달라? 무섭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한강은 정말 압록강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강은 압록강과 달랐다. 이 생각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압록강은 우리에게 공포와 절망의 강이었다면 한강은 희망과 평화의 강이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 태극기를 보게 됐어요. 서연이가 그 앞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국기예요. 정말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진짜 조국이 생긴 거였어요. 태극기를 바라보는 서연이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공포가 아닌 자부심으로 바라보는 국기. 숨어야 할 대상이 아닌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투표하는 날이 왔어요. 생전 처음으로 진짜 선거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실감했습니다. 내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거든요. 형식적인 투표만 있었을 뿐 진짜 선택권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 진정한 시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철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제가 팀장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평가받았어요. 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으로만 평가받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비추고 있겠죠.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김정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켤 수 있는 불빛들. 북한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꿈만 같아요. 특권을 누렸지만 늘 두려워해야 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평범하지만 평안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도 놀랐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국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우리 명철이랑 서연이가 정말 착해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편견 없이 받아들여주는 사회. 살아남았으니 이제 이 자유를 지킬 차례다.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은 이 자유를.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감사했어요. 작은 일상의 자유부터 큰 꿈을 펼칠 기회까지.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북한 출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북한의 어둠을 벗어나 자유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이야기. 우리 가족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을 꿈꾸며